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답안 작성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채점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자료를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지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상표법은 다 갖고 있어서 상표법에 관련돼서 42회부터 53회 채점평이 있었던 거를 다 분석을 해서 이거를 딱 보시기 편하게 항목별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거가 되는 걸 정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다른 과목 같은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시간 되실 때 뭐 굳이 막 억지로 시간 내서 하지 마시고 한가할 때 볼 때 이제 다운받아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작정 하시는 거랑 나름의 가이드를 잡고 하는 거랑 틀려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가이드 방향만 잘 보면 나중에 우리 길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저 이상한 데가 있어요. 큰일 나요. 이게. 저도 한 2년 공부하면서 이게 시행착오도 겪은 적도 있고 막 심지어는 뭐 장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한테 맞는 거라든지 스타일 같은 거 찾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제 스타일을 알아서 저는 스타디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스타디 하면 무조건 망해요. 스타디 하면 또 어디 가서 술 먹고 막 얘기하고 저 좋아해서 이게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혼자면 해요. 근데 조금만 하면 이제 어디 잠깐만 나가봐 뭐 해가지고 뭐 잠깐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한 2시간 지나가 있어.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스타디가 있으면 장점도 많아요. 또 분명히 나중에 스타디원이 뭐 합격을 하면 같이 나중에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사무소를 차린다거나 뭐 이성 간에는 또 결혼도 많이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장점이 많은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장소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독서실 같은 것도 힘들어서 저는 예전에 또 다른 학원 지하에서 맨날 했어요. 저쪽에 있는 학원 지하에서 그냥 근처에서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뭐 장소가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어디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고 있고 보통은 80~90%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 딱 제가 스타일에 맞아서 자기가 이제 제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고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데를 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을 제발 따라 하시거나 눈치 보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진도 이런 것들도 상관없고요. 자기한테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채점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54회부터는 채점평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42회부터 53회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거 아니고요. 웬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중복적인 내용들이 많고 제가 뺄 건 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혼자 그냥 무작정으로 이렇게 써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채점평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2차 강의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근거들을 채점위원들이 2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항상 이렇게 올렸던 내용들이에요. 저도 이제 45회 때 합격인데 42회 사실상 몇 개 없었어요. 채점평이. 그러니까 그거라도 이제 항상 그걸 보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내용도 적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쌓였던 내용이고 그게 보면 공통적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보시면 2차 공부 방법 보면 뭐 여기는 좀 약간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요. 약간 사례 문제 위주로 출제되어 유형이나 논점 유형이 고착되어 있긴 하지만 예상 밖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미쳤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교과서와 논문도 읽으래요. 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뭘 읽어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얘기가 뭐냐면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답안. 그냥 요거 정해놓고 그냥 그리고 저도 이제 보면 느끼는 게 이걸 그냥 이런 사안이면 무조건 이걸 쓰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본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논점이면 판단 기준이나 이런 걸 무조건 쓰면 안 되고 필요 없는 건 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취소 심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뭐 119조 1항 1호니까 이거는 무조건 써.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거 왜 넣었지? 이런 경우 많아요. 잘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항상 이렇게 쓰라고 자꾸 잘못 배우는데 이게 왜 있는지를 알고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지 교과서와 논문까지 볼 시간은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좀 이슈가 되거나 조금 참고할 만한 내용 등은 뭐 저 같은 강사들이 다 줘요. 또 쓸데없이 너무 깊은 내용까지는 볼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그런 것까지 쓸 일도 없고 쓸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출제위원들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좀 범용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니까 하라는 거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 수험생들이 예상 문제 위주로 공부하고 있다 인상.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비슷비슷하게 쓰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자 상표법은 판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답안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은
좀 미쳤어요. 완전 최신 판례 중에 좀 판례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써야지만 답안지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그냥 10점 그럼 아까 30줄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써도 15줄 이상을 못 쓰는데 판례 내용을 막 써야 돼요. 그럼 판례를 이해를 최소한 해야지 판례를 아무리 외웠어도 외우는 게 한계가 있는데 자기가 막 살을 붙여야 돼요. 그런 게 지금 2년, 한 2, 3년 동안 그런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뭐 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최근 2, 3년 판례 등의 그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1차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례가 당연히 주로 나와요. 근데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전원합의체 판례죠. 전원합의체 판례. 그 다음에 인용된 판례. 그래서 환송되는 경우 있죠. 즉 특허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과 완전히 틀려서 인용돼서 다시 환송되는 경우.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게 이제 이거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전원합의체는 100% 나오고요. 그 해 안 나오면 무조건 2, 3년에 무조건 나와요. 전원합의체 판례. 그다음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상고 기각되는 경우. 근데 기각되면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좀 본안에 대한 내용이 좀 이렇게 풍부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좀 나와요. 뭐 쓸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게 이제 심리 불속행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법원은 무조건 다 판단 안 하고요. 봐서 크게 문제될 거 없다 그러면 거의 보지도 않고 그냥 심리 불속행에서 5, 60%는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 필요도 없고 이게 일종의 기각이에요. 주로 이게 많이 나오죠. 그럼 요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특허법원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어쩌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업계에서 좀 알려져 있거나 옛날부터 좀 알려져 있는 판례, 웬만한 교재에도 다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슈가 됐거나. 근데 최근에 특허법원 판례 중에 이슈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노브랜드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뭐 이마트 상표죠. 그런데 이게 특허법원 판례 아시는 분, 뭐 들어보신 분 들어보시고 모를 수도 있어요. 특허법원 판례니까 얘기 안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매해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 판례 평석 무슨 대회처럼 이런 걸 해요. 모집을 하는 거죠. 뭐 대학원생, 뭐 대학생 아니면 저같이 우리 법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판례 몇 가지를 딱 제시하고 이거에 대한 뭐 평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는 경진대회 같은 걸 하는데 그 중에 대법원 판례가 상표법에 2개의 판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34조 1항 13호의 황소조용 사건 불수 뭐 해가지고 빨간 혹시 공부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쪽 방향이었나? 뭐 해가지고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거 유사 판단에 관련된 거. 특허법원 판례인데 요걸 식별력이 있냐 없냐로 봐서 유사 판단할 때 할 거냐. 요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특허법원 판례는 보통 거의 안 나와요. 2차 시험에 보면. 1차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시험에도 1차, 1차 시험에도 하도 낼 게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해요. 이번에도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막 상표 사용에 대한 지문 중에 하나 보시면 92년도 판례 뭐 이런 거 어렵진 않았어요. 뭐 헷갈릴 수도 있긴 했는데 뭐 억지로도 찾아요. 근데 그게 다 대법원 판례예요. 뭐 어쨌든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를 거의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혹시 특허법원 판례가 나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올해 또 어떻게 시험 보기 직전까지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또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선은 현재까지 나온 판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부터 문제됐던 쟁점 판례들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 정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사실관계까지 다 하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쭉 그려보고 뭐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왜 이걸 이렇게 판단을 했고 어떤 기준으로 했구나. 그걸 왜 많이 보면 좋은 줄 아세요? 그렇게 판례에서 판단 기준을 한 거예요. 어떤 사실관계가 있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요. 뭐 법조문, 기존의 판례, 그 다음에 내가 판단을 하죠. 판례에 보시면.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답안이에요. 일종의
짜여진 소논문 같은 게 바로 판례예요. 이게. 그래서 판결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답안지 연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표법은 특히. 그리고 시험에 주로 판례를 변형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창작을 해서 문제를 내면 실수하기 쉬워요. 그리고 논란이 많아요. 근데 판례를 근거로 하면 논란이 생겨 가능성도 적고요. 논란이 생겨도 이거 이 판례를 약간 요것만 변형한 건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참 그래요. 예. 그래서 주로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 건데 상표법은. 그 다음에 3번 채점자는 답안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므로 꾸준히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계처럼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집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똑같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답안 목차를 정리해둬라. 이렇게 채점평에서 옛날부터 제시하고 있어요.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답안 작성법. 제가 세부적 간단한 건 설명드렸는데 이제 채점평에서도 그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라든지 어떻게 써라. 자, 글씨 되게 많이 지적하고 있죠. 좀 알아보게 써라. 그래서 강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글씨를 못 쓰는데도 합격한 분들은 뭐 글씨 그냥 뭐 좀 적당히 쓰셔도 됩니다. 저 글씨 못 써도 합격했어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듣지 마세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되게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글씨를 잘 쓴다 못 쓴다도 상대적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글씨를 못 쓰더라도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깔끔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당연히 채점위원이 보기엔 딱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인상이 좋은데 점수를 당연히 더 좋게 주겠죠. 나쁘게 주는 것보다는 좋게 준단 말이에요. 같은 조건이라면.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거기에 혹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채점평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작게나 너무 그렇게 쓰지 마라. 그리고 악필이어서 해독이 곤란하다. 안타깝다라고 적혀있죠. 안타깝다. 그 다음에 4번 무슨 글씨인지 전혀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게 작성한 답안지도 있었는데 최소한 가독성, 읽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막 거의 한 2, 3회마다 계속 지적을 해요. 글씨에 대해서.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도 GS 강의를 하게 되면 저도 채점을 해요. 근데 돈 받고 하는 거라서 억지로라도 읽어드려요. 찾아요. 그리고 내가 냈던 문제이기 때문에 뭘 썼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썼겠구나 하는데 솔직히 똑같은 말을 쓰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라도 써요. 욕먹더라도. 못 알아보겠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꼭 그렇게 써요. 왜냐면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신경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파. 이거는 별거 아닌데 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문제에 예를 들면 1번 뭐뭐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걸 다 써요. 그러면 다 쓸데없는 답안지 낭비예요. 원래 다른 걸 써서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미 날아가 버려요. 세 줄마다 1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1점 이상이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어진 문제라든지 그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문제를 풀든지 하셔야 되는데 특히 사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거를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다 자꾸 연습하시는 거예요. 실수는 실력이죠. 실수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직인데 실수하면 큰일 나죠.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칼 어디 갔지? 이거 똑같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은 꽈락이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해배상 청구당해요. 예를 들면 우리 상표법에는 제척기간 같은 게 있어요. 제척기간이 도가 있으면 실익이 없어요. 무효심판 청구 못하는데 쓸데없이 이걸 막 써요. 답안지. 제척기간이 도가 있으므로 실익이 없다. 한 줄만 쓰면 되는 거를 막 자기가 아는 게 나오니까 막 써요. 점수 날아가는 거야.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보시면 분명히 그걸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답안 작성의 기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나온 겁니다. 답안 작성은 소원 논문이다. 그래서 전체적 논리성도 갖춰야 되고 주요 쟁점별로 적절하게 안배를 해라. 쓸데없는 내용 막 주저주저 쓰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소논문이니까 우선 뭘 언급할 건지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논점이 되는 핵심적 사항을 문제에 파악해서 서론에 간략하게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본문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결론을 정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세부 목차를 두고 간결한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해라. 그러면 자, 아까 이제 목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의, 취지. 그럼 요거 이제 스킬 같은 건데 이제 답안을 쓸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줄이고 이제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3줄 이상 쓰지 마세요. 항상 문단 하나에 3줄 이하로 써야지 보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뭐 내용상 4-5줄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경우에는 4-5줄 이상이면 무조건 쪼개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번호를 해서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분을 꼭 하세요. 3줄 이상. 그래야지 보기가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그냥 구분 없이 그냥 4-5줄 그냥 쓴 사람, 어떤 차이가 나요? 딱 나중에 써보시면 직접 써보세요. 이게 보기가 싫어요. 읽기도 싫고 깔끔하게 보여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간결하게 쓴다는 게 내용상 간결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문장을 쓰시는 게 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만연체랑 간결체 아세요? 문장을 짧게 끊으세요. 그래서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뭐뭐라고 뭐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뭐라고 생각하고 또 뭐뭐라고 한다고 하지만 뭐 이러면서 주저리주저리 쓰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뭐 말하는 것처럼 막 문장이 안 끝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뭐예요? 우리는 이제 답안지에 쓰는 거기 때문에 간결체로 쓰셔야 돼요. 짧게 쓰고 다 그리고 접속어를 붙이든지 해야지 딱딱 문장을 짧게 쓰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소나기 소설을 읽으세요. 황순원의 소나기 간결체의 아주 핵심 짧게 쓰는 거죠. 그래야지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답안 요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괜히 길게 쓰면 그냥 무조건 3줄이 넘어가요. 2-3줄에 끝나려면 항상 간결체로 쓰는 것도.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이 알잖아요. 자기가 쓰면. 저도 이제 답안 작성 채점하거나 그러면 꼭 그 얘기를 써줘요. 이걸 좀 짧게 끊으라고. 본인이 해야지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4번 답안은 관련 규정의 취지, 요건, 판례, 태도 등 일반론을 전제로 해서 간단하게 우선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안을 적용하는 3단 논법에 따라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5번도 같은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놓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항상 나와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자, 답안 작성 스킬, 문제 접근 및 기재 범위에 한정돼 있죠. 쓸데없는 건 쓰지 마라. 동문서답식의 답안이 많았다. 이게 뭐냐면 자, 시험 문제에 분명히 문제될 만한 거는 33조 1항 3호나 뭐 34조 1항 34조 뭐 12호 이것만 문제되는데 33조 1항 1호도 쓰고 2호도 쓴 다음에 1호 2호에는 해당하지 않음. 굳이. 그러니까 아까도 왜 프리미어 사건 있었죠. 이렇게 이게 성질 표시인데 도안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된 거는 33조 1항 3호하고 34조 1항 12호만 문제되죠. 성질 표시 프리미어를 도안한 거니까. 그럼 이것만 쓰면 되는데 33조 1항 1, 2호를 괜히 쓰고선 사안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뭐라 쓰냐 이거죠. 관련도 없는.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는 것만 써야 돼요. 이게 어렵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 근데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게 명확한데 쓸데없는 걸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럼 정문작 중요하게 이걸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썼다가 괜히 답안지 낭비를 하는 거죠. 이건 점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거기 예시가 있죠. 가령 상표권의 침해 가능성 여부를 도메인 이름의 사용태양에 따라 검토하라고 하였다면 그와 같이 나눠서 사용태양을 구분해서 서술하면 됩니다. 네, 부정사용을 이유로 취소 심판을 청구할 경우 문제되는 쟁점을 논하라 그러면 부정사용만 고려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 막 쓰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33조 1항 3호 중에 해당되는 요건만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쓸데없는 것까지 다 쓰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뭐라고 판단하는 문제되는 사안만 딱 쓰셔야 돼요. 기본 이론을 쓰고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은 보통 법조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판례라든지 심사 기준이 있고, 그래서 이 사안에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이거를 내가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냥 써보지 외운 거 그거 그대로 우선은 다 써야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우선은 외웠으니까 그걸 자꾸 써요. 근데 쓸데없는 부분은 빼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반 이론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계속.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말 그대로 좀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외우기 바쁘니까 그냥 막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차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차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종의 선반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 뭐 등록 요건이라는 선반을 쫙 해놓으면 거기에 33조 1항 1호부터 6호가 쫙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3호 중에 보사방표 아니면 만으로라는 요건이 문제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안은 뭐 프리미어라든지 재즈 클래식 사건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어떤 선반에 딱 놓여 있어야 돼요. 자기 머릿속에. 그럼 이 사안은 요것만 딱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해? 그냥 위에 선반에 관련된 거는 다 쓰는 거야. 자기가 그냥 정리해서 못 놓으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게 뭐 이렇게 막 많이 하거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게 흩어져 있죠. 어디서 뭘 뽑아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답안지를 쓰면서 내가 어떤 걸 뽑아 써야 되는지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어디다 놔두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1차 기본서 이제 판례라든지 그걸 자꾸 찾아보면서 요런 경우에는 이런 걸 쓰는구나. 판례라든지 판단 기준이 바로 총알이에요. 필요할 때 그 총알을 뽑아서 쏘는 거예요.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그게 어렵죠.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마치 저같이 이제 한 10년 이상 된 변리사처럼 딱 보는 순간 빨리 답안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실무를 했으니까 더 쌓여 있지만 여러분들은 실무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한 거를 바로 그냥 머릿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힘들긴 하죠. 그걸 이제 글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려면 당연히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꾸 정리를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써보집 암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를 하라는 게 자꾸 내가 이거를 언제 쓰는 건지 알고서 외우고 해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외운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게 이제 예를 들면 누구 A라는 강사 걸 서브집을 들었어요. 그럼 보통 그 강사의 기초 GS를 들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긴 한데 GS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제 교재랑 비슷하게 내요. 그걸 그대로 쓸 수 있게. 근데 거기 처음에 익숙해지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선은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자꾸 머릿속에는 이게 외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거를 이미 지금 힘들더라도 뭐 외우면서 그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 동차 때 합격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솔직히. 네, 그거 말씀드렸고요. 서론. 자, 서론, 본론, 결론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서론. 되게 중요해요. 임팩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본문에서 언급할 건지 핵심적인 사항을 문제를 파악하여 서론에 간략하게 기술해야 됩니다. 이게 실수를 많이 해요. 본문에 내가 이제 33조 1항 3호와 12호를 언급하겠다 그러면 요 관련된 법 규정은 서론에서 언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좀 약간 더 쓰겠다 그러면 33조 1항 3호에 뭐 보사방표라는 요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뭐 34조 1항 12호에 의의와 판단 기준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최소한 서론만 봐도 본문에서 뭘 쓸지를 딱 예상하게 해줘야 돼. 첫인상이죠. 네. 근데 그렇게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파악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답안 작성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처음에 논점에 제기하고서는 우선 어떻게 하냐면 비워놔요. 나 잘 모르니까 아직 뭐가 논점인지도 잘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쓰면 이제 초안 작성하고서 뭐 이러면서 쓴 다음에 순간 빠뜨렸거나 이런 걸 잘 찾았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고서 이제 이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꾸 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자기가 이거 안 썼던 거 기억이 안 나. 이런 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여기다 어떻게든 써야 돼.
저도 처음엔 그렇게 해봤어요. 자기는 모르니까. 그러다가 나 GS 할 때 이거 빼고 이렇게 낸 적이 많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위험하겠구나. 힘들더라도 항상 파악을 우선 해놔야겠구나. 꼭 두세 줄은 언급하고서 나중에 쓰더라도 그게 낫지. 괜히 비워놓고서 나중에 써야지 하면 사람이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앞에 안 써놨다는 게 기억이 안 나요. 동차 때 이제 그런 거는 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게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모르거든, 내용을. 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길게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한 많아야 5줄 이내, 3-4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전개하라. 뭐 그렇죠. 간단히 뭐 논리적이란 말이 뭐 좀 형이상학적이긴 한데, 네, 본문 얘기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요거는 하나하나 꼭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자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난삽하게 쓰거나 뭐 그러지 마라.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주변적인 이야기나 쓸데없는 일반론은 대폭 줄여라. 그렇죠? 통상 중요한 논점은 대략 2-3개로 압축되는데 써야 할 답안지의 분량 제한 때문에 일반론을 느슨하게,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쓰는 걸 느슨하게 쓴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되고, 속도감 있게 본론으로 들어가 쟁점 중심의 서술을 해라. 그러니까 뭐 압축을 많이 하더라도 채점위원들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 사례 문제 해결은 결국 요건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요건만 언급하시면 돼요. 판단 기준과 그 다음에 사례 적용. 그러니까 쓸데없는, 관련도 없는 요건을 자꾸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셋째 줄에 이때 매 항목별로 해당 요건과 적용 여부를 동시에 살펴나가는 방법과 요건을 뭐 다 서술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를 또 따로 그냥 쫙 다 쓰는 거 나누어집니다. 어느 게 맞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나오죠. 전자가 용이하다. 항목별로 돼 있어야 돼요. 채점위원이 보기에 그게 편한 거예요. 이거를. 너무 이론을 너무 많이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관련된 걸 다 쓰는 거. 예를 들면 33조 1항 3호의 요건 중에 성질 표시, 그 다음에 보사방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만으로라는 요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되는 건 요거거든요. 성질 표시 잠깐이라. 그러면 요런 거는 굳이 언급할 필요 없고, 요거에다가 요거는 성질 표시 프리미어를 도안화한 거에 해당한다 쓰고, 그럼 요거에 대해서 판단 기준 같은 것들 판례 쓰고, 문자 인식력을 압도한다 이런 내용 쓴 다음에 관련을 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러므로 어떻다 그래서 소결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그냥 판단 기준 다 쓴 다음에 뭐 사안에 적용 해가지고 여기서 또 다 쓰면 따로따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채점위원. 그러니까 보기가 불편하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점수는 딱 나눠져 있어요. 채점하기 편하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점수를 이걸 딱딱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묶어줘야 되니까 딱딱 했으면 1, 2, 3점인데 이걸 하면 한 2.5, 2점 뭐 이렇게 줘버리면 깎아먹죠. 더 줄 일은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지적하는 대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어렵더라도 그거를 꼭 작성을 하세요. 그 다음에 질문과 뭐 3번의 밑에 질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 검토는 불필요하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답안의 분량과 점수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딱 맞춰서 쓰셔야 돼요. 쓸데없이 많이 쓴다고 해서 더 많이 주지 않아요. 배점된 것만 줍니다. 그 다음에 4번 관련 법조항이 많은 경우 자칫하면 법조문만 나오기 쉬우니까 그런 것들 취지와 중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취지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5번은 뭐 명확하게 써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요건별로 개별적으로 기술하고 마치 소설을 쓰듯이 쓰지 마라. 요건별로 나눠라. 7번 또 얘기 나옵니다. 취지나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쓸데없는 걸 써서 그래요. 8번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경우도 많은데 앞에서 한 얘기랑 뒤에서 한 얘기가 틀린 경우들이 많아요. 앞에서는 혼동이 된다 이렇게 써놓고선 뒤에 가서는 뭐 똑같은 얘기인데 혼동이 안 된다라고 쓰는 분들도 꽤 있어요. 페이지가 넘으면 까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쓰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9번 문제의 초점을 이해하지 못해 쓸데없는 것만 쓴다. 이런 것도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10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안 하고 또 쓸데없는 것만 쓰는 경우가 많다. 추상적인 기술만 하고 직접 관련된 답안만 제발 써라.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11번, 12번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똑같은 얘기죠. 쟁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도 모두 많이 기술하고 보자. 변리사 시험 때마다 답안에서 반복되는 현상 중에 하나로서 변리사 시험 교육학원에서 모의 시험을 치르면서 잘못 교육하고 있다. 저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쓰니까. 그래서 자꾸 차별화된 거 필요하고 뭔가 좀 다른 내용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4번 일반론에 대하여 질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설명에 그치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안 적용을 해라 이겁니다. 뭐 계속 비슷한 얘기입니다. 15번, 16번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17번 49회 때 문제인데, 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비슷한 답안을 작성하였다. 이게 단문 문제였어요. 이러한 문제일수록 논리 정연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번호를 매겨가며 단답형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법조문만 그대로 옮겨 적는 건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을 거다. 취지라든지 다른 내용으로 쓰셔야 돼요. 왜냐면 다 비슷비슷해서 그래요. 18번 짧은 시간 안에 저인망식으로 모든 가능한 논점을 기재하는, 그러니까 관련된 논점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중요 논점 위주로 쓸데없는 것까지 다 쓰지 마라. 얘기 또 말만 바꿔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번 이건 좀 앞뒤가 안 맞기도 하는데,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해서 본 설문은 34조 1항 7호를 전제로 요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우선은 이런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다 쓰라고 좀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론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 쓴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몇 가지만 나중에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라고 한 경우가 있고요. 요거는 좀 약간 뭐 채점위원이라든지 기존의 내용하고 좀 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별, 쟁점별 답안 배분하는 방법 관련된 겁니다. 1번. 자, 논점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단원점 문제로 합니다. 그럼 보통 두세 개만 있어야 되는데 막 6, 7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점인데 6, 7개다. 그러면 한 논점당 딱 30줄이니까 5줄만 써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흥분하지 말라고. 아는 거 나왔다. 자기도 모르게 8줄 쓰면 다른 거를 아무리 많이 써도 낚아도 그랬잖아요. 해봤자 각각 1, 2점밖에 배점이 안 돼 있으면 그밖에 안 나와요. 많이 쓴다고 해봤자 다른 걸 뺏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원점인 경우에는 줄여야 돼요. 쓸데없는 부분들. 일반론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원래는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론을 과감히 줄이거나 안 쓰셔도 돼요. 사안 적용이 더 중요하고. 요즘은 단원점 문제가 많지 않아요. 제가 할 때 한 2000년대 중반이나 후반 때는 단원점 문제가 많았어요. 이거는 일반론 쓸 시간도 없어요. 논점을 다 사안 적용만 해도 워낙 많으니까. 그게 좀 유행이었다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요즘엔 논점은 적은 대신 판례를 거의 쓰는 게 좀 한 2, 3년 유행이었고. 모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라는 게, 옛날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자꾸 그런 거 확인하는 거죠. 유형을 익히는 거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든지 접근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기출문제가 되게 좋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예. 2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설사 많이 알고 있더라도 맨 끝에 보죠. 서술의 자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라. 답안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4번 보시면, 자, 각 문제별 세부 배점, 뭐 10점이면 10점, 16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답안을 작성하는데 투입할 시간, 노력, 분량 등을 적절하게 고려해라. 쓸데없이 많이 쓰지 마라 이걸. 맞게 써라 이겁니다. 쓸데없는, 제가 그래서 제가 막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죠. 비슷하게 핵심적인 내용 등을 답안 배분을 해라. 5번, 6번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채점평마다 그런 거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 나오죠. 본론을 기술한 다음 사안의 해결을 결론으로 정리를 해라.
최종적으로 문제 제기에 대응하여 서론이죠. 문제 제기가 해서 수미상관이죠. 앞뒤에 맞춰서 결론을 기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일부 답안의 경우 사안에서 이미 제시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게 뭐 예를 들면 만일 뭐뭐하가 되었다면 이런 가정식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사안의 경우 딱 뭐가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판단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뭐뭐라면 요걸 것 같고 또 요거라면 또 요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면 그걸 제일 싫어해요.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그거는 정말 손에 꼽아요. 기출문제를 봐도. 보통은 내가 그냥 판단을 해야 돼요. 식별력이 있으면 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있다. 주어진 관계를 보고. 근데 어떨 때는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경우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좀 어려웠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거기서 손에 꼽는데 그거 빼고는 항상 내가 어떻게 판단을 나눠야 해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4번, 5번 다 비슷한 얘기인데 5번에도 보시면 결론은 확정을 해서 불분명하게 내리지 마라. 확정을 해서 작성해야 된다. 예컨대 을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아니어서 부적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또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면 하고서 사실관계를 보고서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를 분명히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답안은 틀린 답안으로 처리되거나 후하게 평가된다 하더라도 하위 수준의 득점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마치 둘 중에 하나 걸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 6번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단문 준사례 문제가 뭐였죠? 어떤 특정한 내용을 암기해서 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까 지적했던 건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45회가 이제 제가 합격할 때 2008년도 문제 아까 그 문제입니다. 그 제 소장님이 쓰신 내용이에요. 어떤 종류를 물어보는 거면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취지나 원리 그런 걸 고려해서 좀 그걸 정리해서 써라. 아까도 했던 얘기라서 2번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자, 독창적인 답안을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는 하다. 하지만 특정 단문집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답안을 구성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자기가 좀 생각하는 대로 약간은 변형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내가 지금 외운 걸 그대로 쓰면 점수가 안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당연히. 외운 거 쓰기 바쁘니까. 하지만 벌써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거기 4번 준 케이스라는 게 이제 준사례형 문제인데 준사례형 문제의 경우 직접적 적용 해결을 시도하는데 과도한 안배를 했다. 준사례형 문제다 싶으면 우선 이론을 많이 써야 되고 나머지 한 1, 20% 정도만 사안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례형 문제다 싶으니까 그냥 막 이상한 거를 막 억지로 막 껴 맞추시고 나면 점수를 못 받는 거죠. 이론 쓰는 걸 원했는데.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 경과규정 뭔지 아시죠? 경과규정. 우리가 개정법이 있었다. 최근 개정법이 2016년 9월 1일 날 있었습니다. 그럼 2016년 9월 1일 개정법이 제일 중요한데 2019년도 있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2016년 8월 1일 날 출원했다. 어떤 상표가. 그럼 뭘 적용해야 돼요? 옛날 구법을 적용해야 돼요. 등록 요건을 검토하고. 그게 경과규정이에요. 근데 경과규정 문제는 거의 손에 꼽아요. 시험 문제에 나온 게. 근데 경과규정 문제가 맞다 싶으면 무조건 그걸 언급을 해줘야 돼요. 안 하면 간점이다. 왜냐면 그걸 일부러 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날짜가 왜 이때지? 라고 의심되면. 특히 이제 최근이면 그럴 일이 없겠죠. 하지만 2016년 9월 1일이라든지 최근 2, 3년 내에 좀 날짜가 좀 옛날 거라든지 근데 이제 속기 쉬워요. 왜냐면 2015년도에 출원해서 등록받았다. 근데 무효심판을 걸었다. 뭐 불사용을 걸었다. 그러면 뭐 그냥 적용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옛날 무효사유 같은 경우는 옛날 구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그렇게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구법을 아는 게 법조문도 잘 모르거든요. 게다가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법전엔 구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과규정이 나올 가능성은 되게 거의 떨어져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뭐 제가 1차나 2차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뭐 선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뭐 2007년도, 2011년도 이렇게 나눠서 2012년도 이렇게 나눠서 언제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중요한 규정들은요. 개정 연역을 제대로 안 쓴 경우가 있다. 뭐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고요. 손에 꼽았더니 한 두세 번밖에 없었어요. 경과 규정 나온 거는.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자, 이거 보론, 여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마지막에 이제 결론. 사안은 어떻다. 뭐 결론 썼어요. 이것까지는 잘 썼는데 만약에 보론 이렇게 하면 있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보충하는 내용이죠. 사안하고 상관없는데 사안하고 관련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쓰시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썼는데 칸이 남았어. 이럴 때면 써주세요. 억지로 보론을 쓰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근데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 그런 강사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본론에서 이미 결론 같은 거 간단간단하게 다 썼기 때문에 결론에 또 써봤자 중복이다.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거 그냥 쓰지 말고 보론을 써라. 무효 얘기가 나왔으면 무효 심판에 대한 효과, 뭐 무효의 효과 이런 거 관련 있는 걸 좀 쓰라. 그럼 점수 보충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채점평을 보고 보면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 강사가. 이거 그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계속 했는데 근데 붙었으니까 다행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채점평 읽을 때는 그렇게까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적혀있는 채점평은 이제 나중에 나온 거거든요. 보면. 근데 나중에 제가 공부하거나 이러면서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이제 너무 내 주관적으로 나도 그런 적이 있겠지만 강사들이 이게 정답이 없으니까 특히 2차 문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론이나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지만 정말 추가적으로 정말 쓸데없이 쓰지 마시고 정말 빈칸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안이 되는 쟁점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론, 본론, 관련 문제 이런 언급은 한정된 지명과 시간을 고려할 때 주변만을 언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한두 줄 정도 써 있다 보면 그거는 나쁘게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능한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설치 지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는데 이게 52에 53에 이게 채점평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1차 시험 끝나면 솔직히 벌써 한 3, 4일 되죠? 한 일주일간은 그래도 널널해요. 지금 뭐 학원 강의도 2차 시작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널널한데 이제 뭔가 이룬 것 같고 그다음에 뭐 1차 시험 채점한 게 점수가 높아서 뭐 합격이 확실하다 그러면 당연히 2차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제 강의를 지금 또 이거 특강을 들을지 몰라서 말씀드린 건데 점수가 낮아서 1차를 불합격할 거라고 확실해도 2차를 하세요. 제발. 변리사 시험을 지금 이제 바로 안 할 거 아닌 이상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어쨌든 1차 또 공부하실 거죠. 내가 떨어졌더라면 내년에 할 거냐. 지금 2차 공부한 게 다 1차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만 쓰는 건데 부진정 동차가 가능해요. 부진정 동차가. 이번에 떨어졌지만 내년에 1, 2차 동시에 붙는 거. 이건 생동차는 아니죠. 아시는 분만 아시는 용어죠. 우리끼리 하는 거. 지금 1차 시험에 붙었고 2차에 바로 붙는 게 생동차. 그 다음에 지금은 떨어졌는데 내년에 동차로 붙으면 이게 우리가 민법상에 배웠거나 뭐 이런 용어 이제 몰래 활용해서 쓰는 거죠. 부진정 동차 있어요. 저도 동기 중에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게 가능하구나. 기간은 2년 걸렸지만 저는 이제 기독으로 됐고 2년에. 부진정 동차는 2년인데 따닥 붙은 거고.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그때 맨날 그랬어요. 야, 너 같은 애가 동차로 붙을 애가 왜 1차를 떨어졌냐. 막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을 내가 놓거나 그럴 게 아닌 이상은 1차 시험의 결과에 상관없이 힘드시긴 해요. 점수가 낮거나 좀 떨어졌거나. 그래도 2차를 하여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달려가셔야 돼요. 2차 시험을 본다 생각합니다. 여유를 갖고 하시지 마시고 아주 빡빡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동차 같은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요. 이건 힘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뭐
쉬우려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 뭐 합격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누구든지 많이 인정해주는, 이제 여러분이 이거 별리사 합격하시려면 사회에서 나름 인정해줘요. 당연히.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진출도 할 수 있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 아는 같은 조였던 여자애도 지금 와이포에서 있어요. 스위스에. 같은 상표 쪽 일하다가 걔는 특허청에 있다가 이제 남편이 따로 뭐 있어서 그냥 특허청 가면 솔직히 우리 같이 이제 남자들은 잘 안 가요. 왜냐면 쥐꼬리만큼 돈 주니까. 근데 이제 결혼했거나 그러면 이제 뭐 맞벌이거나 하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는 잘 풀려서 이제 와이포에서 뭐 일하고 있거든요. 마드리드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서류를 이렇게 제출했다가 막 만나기도 했어요. 서류상으로. 심사관이야. 걔가 돼 있어서. 상품 구분하는 심사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갈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대기업 가는 거랑 전문직으로 가는 거는 뭔가를 안고 가는 겁니다. 뭔가 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뭔가 더 이런 거지 기회를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뭐 다 개인적 노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 별리사는 별로고 뭐 로스쿨이 최고고 뭐 의대 약대가 더 좋아. 이건 아무도 몰라요. 어딜 가든 다 경쟁사이고 거기 가면 똑같은 100% 중에 상위권이 돼야지 나는 인정되는 거지. 어딜 가든 뭐 어느 직업이 뭐 좋다 나쁘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가 하기에 그 개인적인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리사를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뭐 제가 말릴 수는 없는 건데 하기로 계속 최소한 내가 투자할 거다 2, 3년은 그러면 무조건 2차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2차 오늘 설명드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가이드하게 되고 나중에 정말 크게 채점하는 위원들을 설득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니까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에 꼭 다시 뽑아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잊을만 할 때 자꾸 활용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중간중간에 이게 답안 작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 그래야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걸 자꾸 이렇게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에 힘들시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 그랬으면 그냥 또 혼자서 하실 수도 있어요. 저번에도 막 강의하다가도 갑자기 안 오시면 그런 경우도 혼자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원래 사람이 있어야지 뭘 하는 편인데 그게 힘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프라인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복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2차 시험 잘 보셔가지고 하여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꼭 합격하셔가지고 하여튼 업계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